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부터 한 5시간 정도에 걸쳐서 우리 회계의 기초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고기석 회계사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이런 것도 뭐 소중한 인연인데 여러분도 제 수업을 듣고 회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좀 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제 목표로 하고 계시는 이 AT 자격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기의 성과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뭐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이 강의 한 5번 정도에 걸쳐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뭐 특별한 제목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냥 제가 한번 제목을 붙여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AT 자격 시험을 위한 회계 기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 회계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은요 굉장히 그 범위가 방대합니다. 굉장히 방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 AT 자격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그 방대한 회계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회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관련된 시험들이 많죠. 굉장히 많고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시험으로 들어와 있는 것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는 목적은요. 우리 AT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회계학이 나는 전혀 모르겠다. 회계학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취직을 위해서도 굉장히 괜찮은 자격증인 것 같아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가 뭔지 모르니 처음부터 뭐 강의 바로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도대체 회계가 무엇인지 꼭 우리 AT 자격증 이 시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회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한번 잡고 나가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는 총 한 5회 정도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회당 한 40분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대상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AT 자격증이라고 하는 이 시험을 취득하려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나 그 중에서 특히 나는 회계에 뭐 회자가 아니라 회계의 히읗자도 모른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단지 회계 분야가 관심이 있고 앞으로 이 일을 쭉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번 우리 회계가 큰 틀로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 강의의 대상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회계의 히읗자도 모르시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강의의 목적이라고 하면 뭐 이미 앞에서 사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아주 기초 강의입니다. 아주 기초 강의고요. 제가 한 5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회계의 기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전달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가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 저도 회계학을 처음에 공부하면서 제가 그 어렴풋이 아주 예전 기억이긴 한데요. 그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처음에 회계학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회계라고 하는 책을 접했을 때 부딪혔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크게 우리 회계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관련 자격증을 따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크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 이 AT 자격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계 여러분께서 이 자격증을 따 놓고 가면은 이 자격증을 따고서 이제 뭐 회사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께서 실제 회계팀에서 담당 직원이 되시는 거예요. 담당 직원이.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제 회계 프로그램을 여러분께서 다뤄 가지고 여러분 회사의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요. 그 회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회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외국에서 들어온 거 포함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 중에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 AT 자격증이라고 하는 시험을 따려고 이 자격증을 따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그 회계 프로그램은요, 더존이라고 하는 회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와 있는 회계 프로그램으로서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많은 회사에서 이 더존이라고 하는 회계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자격증을 따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존이라고 하는 그 회계 프로그램을 뭐 이제 실무에서
직접 해보신 분처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실무로 바로 들어가셔서 바로 적용 가능하게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려줄 수 있는 자격증이 바로 이 AT 자격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더존이라고 하는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실 분들인데, 사실 회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회계 프로그램 자체를 쓰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그 프로그램이 잘 안 팔리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그 자체를 쓰는 것은 어렵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그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회계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회계적인 지식이. 그래서 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쓰려고 하면은 쓸 수가 없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 회계적인 지식을 여러분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 AT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회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강의가요, 제가 우리 회계의 큰 틀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의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적은 AT 자격증을 따는 것인데요. 이 강의 하나만을 통해서 AT 자격증을 딸 만큼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강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이 강의를 통해서 회계에 대해서 마음의 벽이 있다면 그걸 다 허물고 조금 더 쉽게 회계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요. 실제 이제 자격증 시험은 여러분께서 오늘 이 강의하고는 별도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 주셔야죠. 준비를 해 주셔야 실제 시험에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 정도로 이제 뭐 강의 소개에 대해서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회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AT 자격증이다, 뭐 그게 FAT가 됐든 TAT가 됐든 AT 자격증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격증을 따려고 지금 이 컴퓨터 앞에,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실 텐데요. 여러분, AT 자격증이 뭡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그 아까운 시간, 젊은 날의 아까운 시간을 어딘가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확실하게 여러분 방향성을 잡고 목표를 정하고 그러고 나서 뛰어들어야 짧은 시간에 소기의 성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옆에서 그냥 사람들이 이거 한대니까 뭐 좋다더라, 이 자격증 하나 따놓으면은 그래도 내가 뭐 취업 같은 거 할 때 나의 뭐 그 이력서에다가 나의 뭐 특기사항에다가 자격증을 한 줄 올릴 수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해가지고는, 물론 이 시험이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만 그래가지고는 사실 진짜 궁극적인 그 소기의 성과를 얻어냈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그 목표 의식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 목표 의식을 갖고 계시려면은 여러분이 지금 AT 자격증을 따가지고 앞으로 하게 될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T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아주 수많은 회계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더존 프로그램을 실제 실무에 가서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그러한 능력을 배양해주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제 생각에 우리 AT 자격증, 뭐 FAT 자격증 정도, 그 TAT 자격증 정도까지 여러분께서 취득을 하시고 실무에 가신다라고 하면은 실무에 현업에 계신 분들보다는 못하겠지만 거의 뭐 대등한 수준에서 바로 여러분께서 실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이 AT 자격증이라고 하는 부분을 실제 현업에 가서 내가 회계팀 직원으로서 한번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따고 계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회계가 뭡니까? 회계. 그냥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자, 회계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냥 뭐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뭐 회계하라 이런 회계가 아니죠. 우리 회계는 그게 아니고, 자, 회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회계라고 하는 것이 양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 회계가 뭔지 간단히 한번 이런 기사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사 보이시죠? 삼성전자가 2013년도 매출이 228조 원을 기록을 했대요. 뭐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228조 뭐 6,900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뭐 36조 원, 아무튼 뭐 뭐라고 나와 있죠. 자, 이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뭐 밝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은 이런 신문 기사를 지금까지는 안 읽으셨다면, 신문에서 뭐 스포츠 연예면만 보셨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이 경제면에 있는 이런 기사까지 반드시 여러분께서 잘 읽으시고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이해가 돼야 돼요. 기사의 내용이.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은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 워낙 유명한 회사이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2013년이라고 하는 그 1년의 회계 기간 동안 장사를 했는데 228조 원을 팔았고 그 다음에 228조 원을 팔아서 얼마를 벌어들였냐면,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은 내가 벌어들인 돈도 있고 또 쓴 돈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남는 돈이 이익인데, 자, 얼마를 이익으로 남겼냐면 영업이익이라고 해서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만 아무튼 영업이익으로 36조 7,900억, 거의 한 37조 원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뭐 금액 228조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이 뭐 거의 한 37조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여러분께서는 이 기사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큰 금액의 장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무려 228조 원어치나 물건을 팔았고, 그래서 이익을 이렇게 한 37조 정도를 냈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기사를 작성할 수 있게 해준 그 원래 데이터가 뭐냐? 그게 바로 회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무제표라고 하는 로 데이터, 원시 데이터에서 이러한 기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은 삼성전자를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이런 회사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어디 저기 뭐 아프리카 이런 데서 온 사람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 자체를 모르는 사람에게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를 한번 설명할 때, 자, 이런 수치를 한번 제시를 해줘 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사람은 삼성전자를 전혀 모르지만 이러한 기사를 보는 순간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큰 회사구나. 뭐 심지어 아마 자기네 나라의 1년 국가예산 전체를 또 뛰어넘을 정도의 매출을 기록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회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러한 기사, 즉 이 기사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회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이 기사에는 지금 내용이 매출액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다 이 정도밖에 없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그것뿐인데요. 자,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팔았고 그래서 얼마를 남겼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회사의 재산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빚이 얼마이고 이런 내용까지 꼭 이렇게 뭐 매출액과 이익에 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의 현재 재산 상태, 그 다음에 뭐 부채의 상태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제가 지금 길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회계란 무엇이냐? 여러분, 회계가 뭐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렸었죠. 자, 회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회사를 남에게 우리 회사의 정보를 알릴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회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재무제표라고 하는 우리 그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 재무제표라고 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말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했고요. 자, 실제로 회계란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그 회계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뭐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인식, 측정, 기록 및 전달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교과서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느낌이 오십니까? 회계에 대한 느낌? 예, 잘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외우지 못해서 이렇게 그냥 써왔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께서는 이런 거 아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개념만 잡고 계시면 돼요. 자, 회계라고 하는 거 가장 쉽게 뭐냐? 정보 이용자에게, 즉 우리 회사 삼성전자로 생각을 해보죠. 삼성전자의 정보가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데, 이 정보 이용자에게 기업 실체,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련의 시스템을 회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회계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 회계라고 하는 거, 그냥 뭐 회계,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런 회계가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회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정보 이용자가 누구이고 기업 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는데 어떻게 제공을 하는지 이런 걸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자, 이 회계의 정의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정보 이용자가 누구인지, 그다음 기업 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기업 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지를 저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이용자라고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회사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을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회사의 이해관계라고 그랬는데요. 이해관계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회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향후에 이 회사와 연관이 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다 정보 이용자입니다. 그 이해관계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회사의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정보 이용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께서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건데요. 자,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바로 주주, 채권자, 정부, 종업원, 경영자, 거래처 등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회계의 희읍자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회계뿐만이 아니라 아직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요. 자, 사실 주주 채권자 이런 용어 자체도 지금 낯서신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주주라고 하는 것은요. 회사가 설립이 되면 회사가 설립을 할 때에 최초에 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자기 돈을 투자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즉,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주인이 되죠.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그냥 무슨 사업을 하나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께서 무슨 사업을 하나 하는데 여러분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라고 하는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합니다. 그다음 그 법인은 그냥 설립만 해놓으면 깡통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그 회사가 뭔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초기 투자 자금이 필요한데요. 그 투자 자금을 내가 먼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투자를 출자라고 하고요. 그렇게 투자를 한 그 사람을 주주라고 합니다. 주주에 대한 용어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채권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회사가 업무를 하다 보면, 회사가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거래 상대방에게 빚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누군가 나의 거래 상대방, 우리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줬어요.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회사로부터 돈을 향후에 다시 가져가야 되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바로 채권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부는 여러분께서 잘 알 것이고요. 종업원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회사, 아까 전에 주주가 돈을 투자해서 회사를 하나 설립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회사에 누군가 그 회사를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하는 회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종업원들입니다. 종업원. 그 다음에 경영자라고 하면 종업원 중에서도 그 회사를 가장 높은 위치에서 컨트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거래처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우리 회사가 물건을 사고 팔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할 겁니다. 그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그 거래 상대방이 있을 거잖아요. 그 거래 상대방을 거래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전부 통틀어서 정보 이용자라고 하고, 우리 회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정보 이용자들이 우리 회사와 어떻게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죠? 아니면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 일련의 과정을 회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런 사람들이 정보 이용자로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 회사의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제공을 해주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좀 색깔이 들어가고 해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여러분 그 핸드아웃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핸드아웃 보시면 돼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회계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정보를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제공을 해주는 일련의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회사의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회사의 정보, 도대체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제공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제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회계라고 하는 것은 기업 활동, 회사가 무슨 회사 본연의 자기 본연의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우리 회사의 그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즉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 기업 활동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맨 처음에 회사가 설립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주주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회사에다가 돈을 납입을 합니다. 출자를 합니다. 출자를. 그럼 그게 맨 처음에 초기 그 종잣돈이 되는 거예요. 종잣돈이.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내가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데 내 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분명히 사업 아이템은 좋아가지고 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내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 돈 일부를 일단 난 출자를 하면 나는 주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돈이 부족하니 나 아닌 다른 사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야, 니네 우리 회사한테 좀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되 우리 회사에 지분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지분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니네가 뭐 한 3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3천만 원을 언제까지 갚아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주주와 채권자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요. 자, 내가 제3자한테 야, 니네 우리 회사한테 좀 투자를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야, 너 나한테 투자를 3천만 원 투자하면 내가 이 3천만 원의 원금을 너한테 돌려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다만 대신에 우리 회사의 지분을 너한테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게 예를 들어 한 30%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 회사 지분을 너한테 한 30%를 줄게.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주주가 되는 거고요.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야, 너 3천만 원 투자해. 그리고 내 원금은 너한테 다 돌려줄게.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너 나한테 돈을 빌려줬으니 결국은 돈을 빌려줬으니 그 돈 빌린 돈에 대한 대가 이자겠죠. 이자는 중간중간 줄게. 이런 식으로 투자를 받았다면 그게 바로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주와 채권자의 차이는 여러분께 똑같이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 차이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회사가 맨 처음에 설립을 하게 되면 주주와 채권자가 생기고요. 자, 주주로부터도 돈을 받고 채권자로부터도 돈을 받겠죠. 그렇죠? 회사가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받는 것, 그 행위를 자금 조달이라고 합니다. 자금 조달. 아시겠죠? 뭐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단어는 여러분께서 아시겠죠? 자, 이렇게 주주와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조금 낯선 용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은 돈인데 주주로부터 조달을 하면 그 돈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 회사의 재무제표 입장에서 주주로부터 조달한 돈은 자본이라고 하고요. 채권자로부터 조달한 돈을 부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단어, 자본과 부채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 완전히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앞으로도 제가 뭐 이런 얘기 여러 번 드릴 거는 같은데요. 우리 회계가 처음에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물론 회계학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숫자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보다도 맨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용어가 낯설어요. 용어가. 평소에 우리가 그냥 뭐 학창시절에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뭐 업무를 보더라도 이제 회계 쪽의 업무가 아니라 다른 뭐 영업이나 뭐 생산이나 이쪽의 업무를 본다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용어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회계학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그래서 이 회계라고 하는 게 그 초기 진입 장벽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회계를 잘하는 방법 중에 아주 그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는 거예요. 용어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 여러분도 그냥 그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지 마시고 기억을 하겠다. 우리 회계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새로이 나오는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와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주로부터 조달한 돈이 자본이고 채권자로부터 조달한 돈이 부채라고 했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 주주와 채권자로부터 종잣돈을 딱 회사에서 마련을 했어요. 자, 이 돈을 가만히 쥐고만 있으면 회사에서 뭐 수익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죠? 그리고 그 돈을 이렇게 조달해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좋은 아이템을 하나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할 때 그냥 돈 뿌리고 돈만 다시 받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뭐 사채놀이죠. 사채놀이. 그런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뭔가 실제 사업을 위해서 어딘가에다가 투자를 먼저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은 돈을 투자를 했으니, 그렇죠? 모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내 돈이 나갔으니 새롭게 받아들이는 뭔가 재산이 생기겠죠. 재산이. 회사의 재산이. 그렇죠? 자, 그 회사의 재산을 우리 회계에서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은 돈을 갖다가 처음에 조달한 이 돈을 갖다가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자금 운용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자본과 부채가 만들어졌고 이 자본과 부채를 운용을 하다 보면 회사의 자산이 생깁니다. 회사의 자산은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회사의 재산.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됐네요. 회사의 재산이 생겼으니까, 즉 뭔가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의 기본 바탕이 되는 재산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좋은 아이템이 있었으니까 한번 영업 활동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영업 활동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겠죠. 뭔가 이제 물건을 팔고 뭐 이런 행위를 했을 거니까 돈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돈이 들어오는 것을 수익이라고 하고요. 회계에서는 수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익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즉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조건 벌기만 하겠습니까? 최초의 자산에다 투자한 거 말고도 나가는 돈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나가는 돈들을 비용이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가 이제 내가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영업 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수익이 얼마가 나고 비용이 얼마가 났어요. 자, 그 상태에서 만약에 돈이 남으면, 즉 수익이 비용보다 많으면, 그렇죠? 수익이 비용보다 많으면 돈이 남겠죠. 그걸 갖다가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익. 아시겠어요? 자, 회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수익과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막 혼용을 해서 써버리세요. 그런데 엄연히 다릅니다. 수익과 이익은 당연히 다르죠. 수익은 뭐예요? 내가 영업활동을 해서 들어온 돈, 그걸 수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돈을 쓰면 또 비용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돈이 남으면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과 이익은 분명히 다른 거죠. 아시겠죠? 그런가 하면, 자, 돈을 벌긴 벌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다 정산을 해보니까 비용이 더 큰 거예요. 비용이. 즉 번 돈은 100만 원인데 쓴 돈이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마이너스가 돼버리잖아요. 수익에서 비용을 뺐더니. 그렇게 마이너스가 나올 때 그 마이너스를 손실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손실. 자, 그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익을 낸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회사의 돈을,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이익을. 그러면 이 이익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회사에서는 두 가지 의사결정, 선택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이익이 생기면, 자, 우리 이 회사의 주인이 있다 그랬죠. 맨 처음에 투자할 때 내가 내 돈을 100% 투자했거나 아니면 내 돈뿐만이 아니라 채권자 형태가 아닌 주주 형태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가 너한테 뭐 우리 회사의 지분을 한 30%를 줄게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얘기했을 때 그런 주주, 이 주주들이 바로 이제 회사의 주인인데요. 이익이 남으면 그 이익을 갖다가 우리 회사의 차기 영업을 위해서 그냥 회사의 안에다가 그대로 묵혀둘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묵혀둔 거, 이익이 남았을 때 그 돈을 묵혀두는 것을 유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묵혀두지 않고 돈 벌었으니까 우리 이거 다시 가져가야 될 거 아니냐. 처음에 돈 투자했던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이익이 남았을 때 그 돈을 원래 주주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를 배당을 한다 그래요. 배당한다. 배당. 아시겠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분배를 하는데요. 이거는 배당을 해가지고 주주들에게 돈을 줘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회사 더 키워보자 해가지고 우리 회사 자체에다가 주주들이 다시 가져가지 않고, 어차피 이 주주들의 회사니까 가져가지 않고 그냥 회사에다가 남겨두는 이런 의사결정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남겨두는 것을 유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배당을 했다라고 하면 그 돈이 다시 주주에게 돌아가겠죠. 아시겠죠? 자, 이런 회사는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뭐 영업 활동하고 뭐 회사에서 인사 활동을 하고 이런 거 빼고요. 실제로 우리 기업 활동, 회사의 재무제표에 보여야 되는 활동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면 회사는 항상 이 행위가 매년 똑같이 반복이 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금 설명드렸던 전체를 기업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우리가 지금 또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회사 정보 이용자들에게 우리 회사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게 회계라면서요. 그죠? 근데 어떻게 무슨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제가 설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길게 기업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도대체 무슨 정보를 어떻게 정보를 제공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림 속에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는 용어에도 여러분 익숙해지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회계 처리 활동을 통해서 회계 처리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회사의 상태 등을 보여주는 표를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무제표에는요, 종류가 이렇게 우선은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재무상태표, 뭐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라고 하는 네 가지 주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께서는 우리 이제 AT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이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는 학습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금을 운용을 한 그 결과 자금을 조달해서 어떻게 운용을 했는가 이만큼을 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용어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 재무상태표를 재무제표라고 해버리면 안 돼요. 재무제표 안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라고 하는 네 개의 재무제표가 있다. 개별 재무제표가 있다. 개별적인 재무제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 중에 하나가 재무상태표이고 이 재무상태표가 바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운용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재무제표는 자, 회사가 자산을 자기네 회사의 재산을 바탕으로 영업을 해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지를 보여주는 그 얼마를 벌고 썼는지를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바로 손익계산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영역이 아닌 뭐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현금흐름표는요, 자산 중에 우리 회사의 재산 중에서 현금이라고 하는 재산이 있는데 이 현금이라는 거는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에요. 사람이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피가 막혀버리면은 쓰러질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아무리 회사의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좋은 회사라고 해도 현금이 잘 돌지 않으면 회사가 망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자, 그래서 그만큼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현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정보를 제공을 해주자,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을 해주자라고 해서 나온 재무제표가 바로 현금흐름표라고 하는 재무제표예요.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AT 자격시험에서는 뭐 FAT든 TAT든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재무제표가 있다라고만 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만 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까지만 하고 끝인데요. 자본변동표는 의미가 자, 우리 회사 이러한 활동을 하는 회사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종업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업원이 아니에요. 회사의 주인은 주주예요. 맨 처음에 그 회사에 투자를 했던 아무 조건 없이 나 그 원금 못 받아도 좋아 라고 생각하고 아무 조건 없이 투자를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주주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주주가 회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주가 가장 중요하고 주주가 자기 자신의 부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자본변동표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까지는 여러분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두 개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그 구조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재무제표, 즉 회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회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최종 결론이 바로 재무제표이고, 그래서 우리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우리의 정보 이용자들에게 회사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재무제표 중에서 우리 AT2 시험에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이니 이 두 개의 구조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첫 시간의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 설명 뭐 했냐, 지금 하나도 안 했는데. 맞습니다. 아직 설명 안 드렸어요, 여러분. 이 다음 시간에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두 개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여러분께서 이 구조를 알고 계시면 정리를 해보면 이거죠. 자, 우리 회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온 게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는 회사 활동이 요렇게 돌아가는데, 그 중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회사 활동 중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어떤 부분을 얘기해 주는 재무제표이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사실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 별로 여러분께서 내가 뭐 듣고는 있었는데 뭔가를 아주 뭐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안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뭐 당연합니다.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회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다음 강의로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회계라고 하는 거를 쭉 설명을 드리면서 요러한 것들이 회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마 이런 거 말고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회계의 분류 해가지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앞으로 향후에 재무회계, 회계라고만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재무회계, 그다음 관리회계, 그다음 세무회계라고 하는 이런 다른 종류, 회계자 앞에 다른 단어가 붙은 이러한 용어들을 접하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자,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제가 앞에 거의 한 30-40분 동안 쭉 설명을 드렸던 회계가 바로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 그래서 이 재무회계는 여러분께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현재 얼마를 벌었고,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써서 돈 얼마나 남겼는지. 그래서 그 결과 회사가 뭐 12월 31일자, 딱 그 12월 31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회사의 자산이 얼마이고 부채가 얼마이고 그다음에 뭐 자본이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재무회계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다루는 회계가 바로 재무회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계속해서 드렸던. 자, 그래서 그 목적을 보면 뭐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뭐 일반 목적 재무제표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이해관계자죠,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회사의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의 회계가 바로 재무회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재무회계의 정보 이용자는 투자자와 채권자, 뭐 꼭 이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경영자, 뭐 종업원, 뭐 전부 다 정보 이용자가 사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투자자와 채권자가 이제 가장 중요한 재무정보 이용자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재무회계는 그러면 이제 알겠고, 뭐 여기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한 것이니까 알겠고, 관리회계와 세무회계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요것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관리회계라고 하는 것은요. 자, 재무회계는 뭡니까? 외부 이용자들한테 우리 회사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회계가 재무회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리회계는 그게 아니에요. 관리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뭔가 회사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회사 경영진에게 우리 회사에서 지금 물건 얼마만큼 팔았고 이익이 얼마만큼 났는데요. 크게밖에 외부로 공표해주는 이런 정보들은 큰 카테고리로밖에 알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물건 팔아서 이익이 얼마큼 남았는데 우리 회사 물건이 뭐 종류가 10개잖아. 그 10개 중에서 어떤 놈은 이익을 남겼고 어떤 놈은 손실을 남겼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손실이 나는 거에 있었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느 쪽에서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서 손실이 나버렸는지, 또는 만약에 그 놈을 얼마나 더 팔면은 우리가 그 손실을 메꿀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정보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부 정보 이용자, 즉 경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영자에게 경영 활동에 필요한 회사의 재무적 정보를 만들어내고 분석하는 목적의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뭐 회사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쭉 설명드렸던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AT 시험에서는요, 이 관리회계라고 하는 부분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아시겠죠? 자, 그래서 관리회계는 그냥 용어만 여러분이 그냥 그런 거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세무회계입니다. 자, 세무회계는 뭐냐? 얘도 회계는 회계예요. 회계는 회계인데, 자,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기업은 돈을 벌면 항상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죠. 세금을. 그쵸?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회사가 우리 회사 올해 1년 동안 1억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관공서, 즉 세무서에서 1억 벌었어?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세금 얼마 내라. 요렇게 세금이 결정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세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법이라고 하는 테두리가요, 우리 재무회계에서 작성하는 그 보고서하고는 그 범위가 좀 다릅니다. 범위가. 그래서 자, 우리가 재무회계 목적에서 우리 회사 1억 벌었습니다라고 해도 세무회계, 즉 세금 납부 목적으로는 이 숫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 목적으로 봤더니 니네 1억이 아니라 2억을 벌었는데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무회계에서 만들어진 숫자들을 세무 목적으로 돌려주는 회계를 세무회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는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그게 개인이라면 개인 소득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는 조금은 개념이 다른 그 세무회계 영역입니다만은 아무튼 자, 이렇게 법인세, 뭐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의 회계를 세무회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주 관심사는 이거죠. 얘가 우리 AT 시험에 들어오겠느냐 안 들어오겠느냐? 자, 불행하게 얘는 들어옵니다. 세무회계는. 아시겠어요? 자, 들어오되 사실 세무회계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AT 시험에서는요, 그 어려운 것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을 가져다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너무 겁은 먹지 마시고, 다만 우리 AT 시험에서도 이 부분은 들어온다. 그리고 우리 처음 이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회계 중에서 회계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 우리 AT 자격증 중에서도 FAT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FAT 2급에서는 세무회계도 안 나옵니다. FAT 2급에서는 오로지 재무회계와 관련된 부분만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이 세무회계는 우리 부가가치세부터 시작해가지고 FAT 1급부터 조금씩 나오고요. 뭐 TAT 1급에서는 이제 개인소득세도 나오고 TAT 2급에서는 우리 법인세까지 나오고 이러한 TAT 1급에서는 법인세까지 나오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 도대체 회계가 뭔지, 회계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큰 틀을 한번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계의 분류도 이렇게 나뉜다 정도까지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더 들어가는 거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